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 뉴스 헌터스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수로 비트코인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그냥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태진 앵커도 그중 한 명인가요? 아니요. 저는 일일비가 심한 편이라서 네, 그런 사람들은 코인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지급된 비트코인 또 돌려줘야 한다, 아니다 하는 문제도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종원 앵커라면 돌려주시겠어요? 저는 간이 작아서 돌려줄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낼름 줄 것 같습니다. 네,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네. 저희가 살짝 얘기했지만 지금 한 80여 명이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거 진짜 횡재를 맞은 게 맞나요? 이게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본인의 것이 아닌 이상 이걸 횡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민사소송이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요 얘기는 소송으로. 뒤에서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이번 빗썸 사태 이벤트로 62만 원을 써야 하는데 비트코인 62만 개가 이제 풀린 거예요. 이게 어떤 사태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원을 입력해야 되는 창에다가 그 셀이 있는데 그 셀에다가 이제 원 대신에 BTC를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2,000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2,000 BTC가 간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뭐 황당한 사고이긴 합니다만 그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금융 쪽의 사고로는 좀 대형 사고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전례가 없다는 게 더 황당한데 네. 이 직원 어떻게 됐나요? 잘못 입력한 직원. 그거는 뭐 이제부터 슬슬 나가야 될 일이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례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삼성증권의 2018년에 보시면은 그 배당을 하는데 배당을 이제 원으로 보통 네. 돈으로 이제 현금으로 배당을 하는데 그때도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1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삼성증권 1주가 배당이 지급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규모가 약 100조 원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사고의 어떤 형태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규모도 비슷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잘못 입력할 수는 있어요. 저희도 네네. 기사를 잘못 쓸 수는 있죠. 네. 근데 이 기사 잘못된 기사 방송으로 나가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잘못 입력한 비트코인이 실제 지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딸깍 한 번에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이 지급이 된 건데 네. 문제는 이만큼 갖고 있질 않았다는 거예요, 빗썸이. 맞습니다. 그 문제가 장부거래 때문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장부거래의 개념을 좀 살짝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거래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블록체인이 뒤에 있으니까 블록체인에서 다 그거를 맞춰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거래가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중앙화된 거래소도 우리가 보통 CEX라고 합니다. 네. 이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그 거래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계좌들을 올려놓고 그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송시켜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장부 거래라고 하고요. 이렇게 장부 거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루에 뭐 특정 시간 아니면 어떤 특정한 타이밍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블록체인에다 한꺼번에 올려버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실제적으로 그 거래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거래를 해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금융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뭐 앵커님께 뭐 돈을 이체를 한다 그러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버튼 누르는 순간 딱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빠르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그거를 다른 컴퓨팅 소스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그거를 다 일일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올려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블록체인에서 정리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그거를 먼저 장부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으로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록체인은 뭐 단톡방, 그러니까 모두가 있는 방에 나 얼마 보냅니다를 공개를 하는 거라면 대신에 시간이 걸린다면 이 빗썸 내부 장부는 약간 내 개인 톡에다가 빨리빨리 일단 올려놓는다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좀 예, 그렇게 비교해서 이해하셔도 뭐 이해하면 아주 되겠네요. 차이가 나는 설명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공개 장부인 거예요. 굉장히 투명하고 모든 그렇죠. 사람들이 볼 수 네.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빗썸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런 이 비트코인을 막 그냥 내보낼 수 있었던 건지. 이게 이제 계좌에서 운용을 할 때 아까 장부 거래가 이제 이 부분에 가장 특정한 문제가 되는데 네. 빗썸이 직접 가지고 있는 장부에다가 그거를 올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뢰에 따라 가지고 금융기관이 여기에다 뭔가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맞는 것일 거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 금융기관 내에서 거래를 일으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라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거래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거를 이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안전망 그다음에 확인하는 사람들의 최종 검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내부 통제에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을 때 비트코인은 태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전 세계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장부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금융당국의 감시를 안 받아도 된다. 어차피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내부 장부에다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면 이미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은행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저는 여기서 약간 모순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감독당국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받아야 됩니다. 네.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받아야 되고요. 지금 아까 일어난 사태가 증권사에서 일어났던 사고와 동일한 형태의 사고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규모도 비슷하고. 네. 그러면 이게 왜 아니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당국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규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 가상화폐를 이야기를 할 때 얘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토의가 안 끝났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이제 법적인 이슈로 나가게 되면은 얘는 그 재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금융에서 쓰이는 화폐 내지는 뭐 유가증권 이런 것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정체가 불분명한 상황이군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2018년 삼성증권 사태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영업정지 당하고 라이센스 취소당할 뻔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빗썸도 그렇고 이 코인 거래소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죠.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냥 보상하고 끝. 이런 맞아요. 경우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이 빗썸이나 뭐 다른 그 코인 거래소들이 금융기관의 법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법적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주 그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규제 차익을 얻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삼성증권의 그 배당금 사태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전직 사장 3명 그다음에 현직 사장 1명 이런 식으로 징계를 당했고요. 그중에 3명은 해임 처리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해임 처리가 되면은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종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심각한 처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증권 자체로는 6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신규 영업을 거의 정지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즉 신규 투자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제약 조치를 받게 되면 향후 거의 3년간에 걸쳐서는 신규 상품을 내세우기가 어려운 즉 그 시장에다가 신규 상품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팬다거나 아니면 브로커리지를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단계까지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사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모도 비슷하고 네. 사건의 성격도 동일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얘네들은 이쪽 코인의 거래소들은 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다 그쵸, 이런 그쵸. 말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약간 빗썸이 다 돈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하다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빗썸이 금전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빗썸만 망한다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걸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도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가장 어렵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어떤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다른 쪽으로 전이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평가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피해로 봐야 될까요? 저는 피해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거래소 입장에서는 우리는 잘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사고가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못 믿겠대라고 얘기를 해서 거래가 갑자기 줄어든다라든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쪽 거래소 입장에서는 저쪽의 사고 때문에 평판에 크게 타격을 입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금융시장의 사고라는 게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 사태로 그럼 빗썸이 좀 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확인해 봤는데 2025년 3분기까지 빗썸의 당기 순이익이 약 1,600억 정도 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4분기도 더 있었으니까 그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고만으로 난 손해액 정도가 약 180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 돌려받고 그다음에 일부분 남은 거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숫자로 보면은 뭐 당기 순이익의 10분의 1 물론 큰 규모의 돈이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빗썸이 지금 이거를 막지 못해서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할 것인가, 그에 따른 규제를 얼마나 잘 받아들일 것인가,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아니 저는 사실 이게 내 통장에 들어온 걸 보고 재빨리 처분한 분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길 가다가 100만 원만 주워도 이거 내가 꿀꺽하면 처벌받잖아요. 근데 이 80명이 끝내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아까 민사소송에 시달릴 거라고는 하셨는데 네. 뭐 혹시 형사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형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성격상 그런 건데 가상화폐가 지금 도대체 성격이 뭐냐, 금융자산이냐 아니냐, 일단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죠. 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 재물에도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점유이탈 횡령이라든가 아니면은 배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를 가져가긴 했는데 얘가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걸 가져간 거를 우리가 그냥 유추해가지고 저쪽에서 돈을 가져간 거는 죄니까 이거를 가져간 것도 죄야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특히나 법률적으로는 훨씬 더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되죠. 잘못 집행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이것이 형사적으로는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려주세요라고 빗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를 걸 수가 있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 부분이 남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불확실한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빗썸에서는 이거에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어떤 빗썸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변호사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비트코인을 오지급 받아서 판매한 행위가 횡령, 배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확실히 면책의 예외 사유가 되겠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형사 책임과 성립 요건이 다르고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빗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잘못 전송된 비트코인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계정을 빠르게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비트코인을 환수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환수를 못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분들 중에 반환을 하려는 분들도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내가 받은 만큼의 비트코인으로 돌려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현금으로 처분한 그 현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혹은
내가 현금으로 비싸게 처분했어.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졌을 때 반납을 해서 시세 차익을 이 와중에도 좀 누릴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 법적인 아이디어는 현물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반환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소송 당사자들끼리 이제 서로 간에 협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이거죠. 비트코인을 내가 받았는데 이거를 비싼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사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그 차익은 내가 가질 거야. 그렇죠. 그게 가능할까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가격에 팔았는데 더 올랐어. 그러면 나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팔아야 돼라는 거죠. 불확실성의 측면이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돼서 차익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손해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신다면은 좀 조심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양날의 네. 칼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오지급 후에 현금화가 돼서 실물 경제로 막 흘러 들어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걸까요?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이게 큰 문제라고 볼 네.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증권의 케이스처럼 실제 주식시장,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크게 질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 그 당시에 그 규모가 실제 삼성증권 총 주식보다 큰 규모였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라는 부분이 내부 통제가 안 됐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냥 그거를 확인해 보기만 했어도 되는 건데.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빗썸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불 준비금 자신의 월렛에 42,000개가 들어있고 지금 현재 거래가 62만 개가 나가는데 이거 두 개를 크로스 체크만 했어도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적으로 이쪽에서는 리저브라고 지불 준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빗썸에다가 비트코인을 하나 예치를 하면 그거는 빗썸의 계좌에 반드시 보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게 지불 준비금의 개념인 거죠. 그런데 그게 거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트코인이 나갔다라는 게 그만큼 내부 통제가 안 됐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겠죠. 아니 요즘 사실 다른 자산은 다 오르는데 이 가상화폐만 엄청 떨어졌잖아요. 근데 요 빗썸 5지급 사태 이후에 더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이번에 신뢰가 깨져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세가 회복이 될까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세일하는 거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전문가시니까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떤 걸로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사건 이전부터 사실 비트코인 내지는 다른 가상화폐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는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에서 그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특히나 AI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고평가됐다라는 측면에 따라 가지고 사실 S&P 500 같은 경우에 막 2%, 3%씩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준단 말이죠.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주식보다는 실제적으로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게 가상화폐 시장이에요. 네. 즉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변동성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쪽의 변동성이 커지면은 이쪽은 굉장히 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현상은 이번에 빗썸의 문제 이외에도 당분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높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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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정확히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